자, 우리가 이제 요즘 최근에 부동산이 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뭐 당연한 거래예요. 그거는 집값이 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수도권 외곽 쪽에서, 특히 외곽 쪽, 이제 도심은 그렇게 거래가 안 되고 이제 뭐 노원구 같은 데서는 좀 거래가 된다고 그러고, 외곽 쪽에서는 뭐 30% 40% 빠졌으니까 그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실수요도 들어오고 투자 수요도 들어오고 그런 분위기로 들어오고, 또 정부가 규제 완화를 다 해줬잖아요. 전매 제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금리를 낮춰줘서 사라고 또 유도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 거래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지만 프로 금리는 내릴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내릴 여지가. 자, 그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근데 왜 내릴 여지가 없는지 그걸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가격은 고점 대비 30%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가격은 2020년도 가격으로 집을 사고 있는 거야. 금리도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리고 집값도 싸지 않은 가격에 여러분들이 정부가 풀어주는 규제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집을 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2차 하락, 3차 하락이 있는데 그냥 사시는 거야. 그걸 생각 안 하고.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할 분위기냐라는 걸 보시면, 자,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야. 매파 입장에서.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원인이 뭐냐면 일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그 경제 수치는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유지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금을 인상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연준의 매파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걸 기대하고 집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잖아. 아직도 금리가 상단을 안 쳤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래서 일단은 3월 달에 중앙은행의 다음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상을 뭐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년 내 기대 인플레, 자, 그래서 연준에서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임금 상승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확실한 의지니까, 연준의 확실한 의지니까. 인플레이션 5% 6% 되면 계속해서 금리 올리겠대잖아. 2%대까지 내리겠대잖아. 그죠? 인플레이션을. 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미국의 향후 1년 인플레이션을 점치는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5%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 내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5%라는 얘기는 1년 내에 금리를 내릴 일이 없고 올릴 일만 남았다라는 거야. 올릴 일만 남았다. 뚜렷한 물가 둔화 신호가 감지되었음에도 시장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5%가 나왔기 때문에. 자, 1년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값이 제자리에 머무른 것은 시장의 인플레이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보다는 한동안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쩍 넘는 수준을 유지할 것. 자, 정리하면 정부가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를 해가지고 뭐 이제 뭐 84와 59는 뭐 다 팔렸다고 그래요. 아, 다 안 팔리면 이상한 거지. 뭐 그 정도로 전면 규제 완화하고, 그리고 언론과 방송에서 얼마나 장구와 북을 쳤냐고. 세상에 강동에 있는 아파트 그 고분양가에 분양하는데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고와 홍보였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아, 정말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이유는 분명히 이거죠. 분양시장을 살리려고. 만약에 둔촌주공이 미분양이 났다고 하면 나머지 분양시장은 다 작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PF 차안 발행이 안 되고 건설사들은 다 부도 나는 거였어.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언론과 방송, 정부가 다 둔촌주공을 살려준 거야. 자, 그런 코미디극이 벌어졌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구제곱미터하고 4구제곱미터는 한 800가구가 대략 800가구가 무슨 일이 나온다는 거야.
뭐 4구제곱미터는 이것저것 합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9억 7, 8천 되거든요. 뭐 중도금이자 5옵션 그런 거 합치면 그러면 20평이 9억 7, 8천이야. 아, 그거 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방 두 개짜리 코딱지만한 아파트가 거기가 무슨 강남도 아니고 그죠? 싼 거 아니다. 근데 온 국민이 다 그 코미디극에 춤을 추고 못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다 계약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사제곱미 13억에 이것저것 합치면 그것도 14억 5천에서 15억이야. 여러분 중도금은 그 회사에서 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60%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도금 이자가 얼마겠냐. 그러면 그거 내가 입주할 때 15억 이상 아니면 손해 본 거야. 그죠? 들어갈 때 이자 내야지. 그리고 15, 그 만 가구 이상 되는 집에 뭐 15억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그죠? 대부분이 대출받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요번에 들어가신 분들은 분명히 분양받으신 분들은 입주 때 팔지 그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절대 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싼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나중에 이제 팔라고 하면 그 당시 앞으로 한 2025년 입주할 때 둔촌주공이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다 폭락을 하고 있잖아. 뭐 많이 거래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뭐 저기 고덕자이 같은 경우도 9억에 거래됐어. 84가. 그럼 84가 9억이고 거기가 이것저것 합치면 14억 5천이야. 그러면 한 5억 5천 차이가 5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안 사죠. 만약에 9억 되면은 고덕에 가서 사지 그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자, 주변의 가격이 떨어지고 전세금도 입주 때 받쳐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둔촌주공은 입주 때 물건이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둔촌주공에 분양받으신 사람 분들만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둔촌주공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있잖아. 그 조합원들 물량도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 물량이 먼저 팔리지. 계약자 이 분양받으신 분들 물량은 층이 좀 안 좋잖아. 또 스타일도 안 좋고. 자,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제 풀어서 9억 이하의 주택을 살리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하셔야 돼. 왜냐면 만약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9억 이하 이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어떤 이런 대출 상품을 안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바닥에서도 거래량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연착륙을 시켜달라고 정부에서 이런 상품을 만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야. 정부한테. 예? 정부는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주택자들 들어가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가격들이 제가 요즘 그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아침마다 방송을 해드리잖아요. 요즘 중저가 주택을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서칭하면서 어떤 그 가격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9억 이하의 주택들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격이 전세가율이 잘해야 50%에서 55% 그밖에 안 돼. 그러니까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바닥을 찍으려면 이 전세가율이 80% 이상 나와야 돼. 왜냐면 안 사거든. 그 실수요자들이면 안 사는데 실수요자들이 그냥 전세로 살아버린다고. 50% 60% 이하에서는 전세로 살아버린다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빠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장기적으로 빠지는 국면에 지금 정부가 만들어준 대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저것 해서 3.5% 9% 그 적은금리 아니에요. 적은금리 아니고 가격이 높잖아.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잖아. 절대로 문제는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인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절대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지금 집값을 9억 이하의 주택을 사러 들어가지 말아라.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는 거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 사신 분들 크게 고생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에서 울산에 있는 주상복합을 시공권을 포기했잖아요. 손절매했어요. 한 440억 내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건설사가 보기에는 이제 지방 분양 아파트, 지방 시장 또는 뭐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이제 분양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손절매 했겠어. 그죠? 그런 사업장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조건 낙폭 과대에 따른 그냥 데리켓 바운딩이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고, 이걸 가지고 또 부동산꾼들이 무슨 뭐 시장이 반등했다 또 펌프질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가격에 차익이 남으려면 전 고점을 가야 돼. 근데 전 고점은 다 어떻게 올라갔냐고. 다 대출로 올라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대출 받을 여력이 없죠. 연끌은 벌써 다 샀고, 자, 그런데 분위기 파악도 모르고 또 호가를 올려 안 팔아. 자,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고생하는 거야. 자, 지금이 마지막으로 팔 기회야. 마지막으로 파실 분들은 빨리 팔고 나오세요. 자,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